그쵸? 밝고 좀 뭔가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예, 당연하죠. 모든 그림들의 생동감, 역동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루벤스예요.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이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색채가 상당히 밝아요. 그런데 고야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루벤스가 쑥 하고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고야 그러면 뭐 어둠의 화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야의 진정한 초기의 그림과 중기의 그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고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시게 돼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 배신감, 그 다음에 일반 성민들, 백성들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마음의 갈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친촌 부인이라는 작품은 지금 복원이 들어갔어요. 작년 초에 없어서 여쭤봤더니 복원 들어갔다고 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 그림 없는 미술관에도 그 영상 복원하는 장면을 올려놨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복원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곧 나올 거란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고야 이야기 다루면서 또 그런 거 하기라고요. 왼편보다는 오른편의 색채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왼편의 티치아노의 작품은 사실상 화려한 색채감이 맞아요. 그런데 티치아노의 그림의 기법은 어떻게 하냐면, 얇은 셀로판 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붓으로 얇게 덧칠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하면서 점차로 오히려 올라오면서 두꺼운 층을 형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겉에 어떻게 되느냐, 복원하기 위해서 겉에 많이 바니쉬로 마지막에 코팅해 놨던 그런 것들을 지우는 과정에서 티치아노의 원본 그림 색채까지 같이 녹아내리는, 다른 화가들처럼 물감을 덩어리감 있게 굵게 덧칠한 것이 아니고 얇게 덧칠해서 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얇은 층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색채감이 상당히 복원하기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이 잠정 중단이라는 결론을 그때 내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화려한 색채감에 마술사입니다. 그러면 저게 무슨 화려해요, 어둡고 탁하고 뭔가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나면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맞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나씩 풀어나갈게요. 자, 르네상스를 대표했던 티치아노의 그림은 이 프라도 미술관에 43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루벤스의 작품은 123편의 그러한 작품이 이곳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게 되면 르네상스, 오른편에 바로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르네상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이를 한 장을 드렸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자, 이 종이에다가 가져가서 종이 인형을 만들어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연필로 먼저 그려놓고 가위로 자르시는 분,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가져가서 무턱대고 선도 안 그려요. 그냥 가위로 쏙쏙쏙쏙쏙 자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르네상스는 선을 그려놓은 거죠. 왜냐? 당시에 조토 디 본도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르네상스, 치마부의 밑에서 화려한 색채감과 이제 여러 가지 역동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동미가 아니라 원근감이나 이런 것들을 두초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조토 디 본도네죠. 보카치오하고 난테가 칭찬했을 정도로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움직여졌지만,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규격화되어진 그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중세의 그림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나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어진 게 르네상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르네상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먼저 그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보시게 되면요, 선이 매끄럽습니다. 끝나는 부분들, 인체나 모든 부분의 끝에가 왜 이렇게 매끄럽냐? 먼저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르네상스는 어떠한 패턴일까요? 르네상스는 바로크는 뭐냐면 바로 면 자체의 색상을 보는 거죠. 선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 기존에 절제되고 규격화되어진 것을 벗어나려고 했던 게 바로크예요. 뭉개진 진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규격화되어지고 그 짜여진 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올바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났던 행동들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설명을 하다가 베네치아가 사실은 이 티치아노도 마찬가지 그 베네치아 출신이지만 베네치아풍에서 사실 이 선과 면의 바로크적인 그런 모습이 살짝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짓기 참 어려운데 그런데 무슨 현상이냐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피렌체로부터 시작됐다가 북유럽으로 플랑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베네치아에서 왕성해졌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크로 넘어가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바로크는 없던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존의 베네치아의 다양한 흐름들을 접했던 카라바조의 그런 흐름이 선을 확연하게 그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상당히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딱 거기서 멈춰요. 완벽하다. 절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 어떨까요? 철저하게 절제되어져 있죠.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표정을 봐도 무표정이고 딱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베르니니의 작품 하디스가 페르세포네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납치해 갈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도망가려는 페르세포네. 그런데 하디스가 엉덩이 부분을 꽉 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떨려요.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라인더나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인체가 이렇게 확 쥐고 있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그대로 거기서 표현해내는지. 그래서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될까? 이게 느껴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바로크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하고 궁금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부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르네상스를 남자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들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지만 사랑해 라는 표현 한번 듣고 싶어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5, 60대 분들하고 같이 이제 쫙 투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르네상스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크적으로 합시다 그래요. 남자분들 표현하기 참 힘들어요.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고, 근데 솔직히 진짜 남자들 마음이 그래요.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가 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절제 속이라는 것, 이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크의 그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크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감성적이에요. 여성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표현주의예요. 많은 것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감출 것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다 쏟아놓는 것이 바로크예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점입니다. 왼편, 우리 성경책에서 보는 거잖아요. 아담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저렇게 가서 끝나는구나, 따먹는구나. 그런데 오른편을 한번 봐주세요. 루벤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담이 말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담이 있었나 없었나 논쟁도 많지만 아무튼 그런 건 제껴버리고 그림 상황으로 볼 때 왼편의 그림은 이미 아담이 안 되는데 하고 자신은 도망가고 있는, 뒤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달려들면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스토리를 먼저 풀어볼까요? 자, 그런데 왼편의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면 어떠고 있습니까? 네, 아담이 누굴 보고 있어요? 뱀을 보고 있어요. 뱀은 또 누굴 보고 있어요? 저 위에 꼬마아이가 있죠? 꼬마아이가 선악과를 주고 있는데 사과 아닙니다. 선악과예요. 예, 참 사과라고 표현하는 게 사과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뿐인 건데 참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기의 그 나무 기둥 뒤를 자세히 보시면 네,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과일 밑에 이렇게 굴곡 있죠? 네, 그게 꼬리예요. 그리고 또 웃긴 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이렇게 말려서 하나가 올라가요. 나뭇가지 바로 앞쪽에서. 그러니까 꼬리가 두 개로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꼬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 나뭇가지도 물론 있지만 두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근데 티치아노 거를 보고 있으면 아담을 보고 있고 아담도 사단을 보고 있어요. 예. 도망간다는 얘기죠. 근데 오른편에 루벤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루벤스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예, 사단도 하와를 보고 있고 에바, 이브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도 예. 에바를 보고 있죠. 자, 말리고 있고 사단은 어떻게 할까? 궁금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 루벤스가 그냥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크의 스타일이 그러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루벤스도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림을 풀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인데 이 그림 속에 항상 화가들이 주안점을 그 당시에 뒀던 것들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실상 교육적인 의미예요. 모든 보는 사람이 보면 이 60~70%는 이해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를 궁금해가지고 글쩍글쩍 하다가 어떻게 하냐. 다 성당이나 이런 데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성화들은. 예, 가서 신부님 저게 이런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교리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죠. 왜? 궁금증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궁금한 걸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오픈시켰던 사람들이 화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학자들이고 놀라운 예술가들인 거죠. 자, 이렇게 사는데 그림 속에서 보시면은 자, 가운데 왼편에 티치아노의 나무. 네. 약간 누구 쪽으로? 하와 쪽으로. 근데 루벤스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와 쪽으로 확 기울어졌어요.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네. 무게의 가중치예요. 보통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은연히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뭇가지의 방향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왜 이쪽은 공간이 넓은데 저쪽은 이렇게 좁게 그렸지? 바로 그러한 감각으로 하나씩 보시면은 아주 그림들이 재미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그림에 없는 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어린 꼬마 아이들이 오면은요.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저기 아담이 밑에 나뭇가지가 없어요. 그래요. 맞아. 나뭇가지가 없어.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자, 그러면 또 다른 건 무엇이 있을까? 그림의 숨은 그림 찾기 그러면은요. 한참 있다 금방 눈에 확 들어와요. 앵무새요. 그래요. 네, 아담의 머리 뒤에 루벤스 거에는 앵무새가 있는데 티치아노 거에는 앵무새가 없잖아요. 그쵸?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왜 루벤스 거에는 앵무새를 그렸을까요? 저 앵무새 독수리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앵무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앵무새는 다른 거 아니죠. 앵무새는 제잘거림이에요. 예, 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와를 말리고 있는 것은 네, 뭐라고요? 말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하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 건 말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성이 없다, 진심이 없다라는 걸 저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루벤스에서 사단이 굳이 아담을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음성 들었던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치를 시켜요. 근데 이 결론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하와의 발 밑에 뭐가 있죠? 여우가 있어요. 네, 여우가 보이시죠? 그 여우가 바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꾀돌이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하와가 뱀한테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면 딱 한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요. 같이. 네, 뭐뭐 같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최악의 절망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요, 비교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은 거의 죽음에 이른데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멸을 하는 거죠.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이었지? 내가 왜 이런 삶이었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식사 시간이에요. 쉐어하우스인데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다 직장인들이세요. 예, 1시부터 5시까지가 시에스타라서 집에 와서들 드세요. 이제 많이들 친해지셔가지고 저렇게 식사 때만 되면 같이 막 하고 방금 쿵쿵쿵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간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와의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럽게 할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날 똑똑하게 할 것 같고 예쁘게 만들어줄 것 같고 멋있게 삶을 살게 만들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꾀도리로 부렸다가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림 속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화가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색채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티치아노가 색채의 마술사라고 했냐면 하와의 엉덩이 부분에 밑에 보면은 푸른색이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오른편 루벤스 쪽에는 별로 푸른색이 없어요. 파란색 산이. 그게 라피스 라줄리라는 거예요. 라피스 라줄리 이 주먹만한 돌에서요. 청푸른색이 나오는데 가르면 1g도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귀한 거죠. 이거는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나요. 그래서 당시에 이 물감의 이 청푸른색은 다 성모 마리아님에게만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로 세로 1cm 정도의 사이즈가 금 한 개 값 정도였다는 이 말이 들려질 정도로. 그런데 왜 티치아노는 이렇게 마음 놓고 팍팍 썼느냐? 바로 베네치아 사람이잖아요. 베네치아가 뭐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던 시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돈 벌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사람들과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에 입항하려고 하는 무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배들한테 베네치아에서 한 가지를 말했죠. 너희들이 우리한테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희귀한 걸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가져왔던 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왔던 이 라피스 라줄리예요. 나중에 이게 울트라마린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푸른색, 청푸른색을 이제 대치를 시키죠. 왜? 너무 비싸니까. 선인장에서 자라고 있는 연지벌레. 그 피가 붉은색인데 투명하고 그렇게 맑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니까. 누구에게 썼을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라파엘로의 추기경 그림 보면 예쁘잖아요. 그 옷의 붉은색 어떠세요? 붉은색 지금 너무 화사하잖아요. 맞아요. 연지벌레. 그 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들의 옷에 붉은색들이 많이 들어갔던 건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색채의 모든 것들, 왼편이나 오른편 빛의 밝기가 루벤스에 와서는 이제는 좀 뭔가 화사하고 인체의 굴곡선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카라바조의 영향력이었던 거죠. 카라바조가 결국 누구에게 시작됐을까요? 원래 코레지오라는 사람이 명암법으로 해서 모든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해요. 놀림의 땅 헤렌, 나를 만지지 마라 라는 그림을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서 설명을 할 때 거의 유심히 보고 있으면 빛의 음영이 이제 명암에 의해서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코레지오로부터 해서 여러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그 코레지오로부터 또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엘그레코에 오게 되면은 이제 황금선 기법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감의 덩어리 기법들을 조금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나중에 완성한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라스케스예요. 나중에 벨라스케스, 지금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벨라스케스 정말 그림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루벤스도 같은 동시대고 벨라스케스와 친구예요. 벨라스케스는 루벤스 덕분에 이탈리아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오는 특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둘이서 완전히 그림의
색채 기법들이 확 변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빛의 음영은요, 놀랍게도 루벤스가 밝고 화사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벨라스케스의 그 빛의 기법을 솔직히 말하면요, 루벤스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랑 할 정도죠. 바로크의 대표자이지만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바로크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안 알려졌던 이유가 뭐냐? 펠리페 4세가 세국 정책을 통해서 밖으로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무리오의 그림들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국에도 물론 거울을 보는 비너스도 있고 몇 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스페인에 다 있죠.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유심히 며칠 동안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아하,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제서야 이제 아하 하고 고개 끄덕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시대는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의 패턴들, 그 다음에 선 끝에 이미 그려놨던 인물들의 끝부분은 저렇게 그림자를 명암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덧칠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루벤스의 그림은 자연스럽게 색을 이렇게 덧칠해 가면서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왠지 모르게 왼쪽에 티치아노와 끝에 마무리가 다르고, 그리고 가까이 원화로 보게 되면은요, 왼편의 티치아노의 그림은 선이 이렇게 그래도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루벤스 거를 보고 있으면 선이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붓이 덧칠해서 끝나면서 선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법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나누었던 이 티치아노와 루벤스의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점검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의 패턴, 선이냐 그냥 색채냐, 그거고, 두 번째, 이성이냐 감성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르네상스와 바로크 앞으로 그림 보실 때 상당히 편안하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림 없는 미술관 하이로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함께 정말 많은 실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스페인 마덕리 마드리드에서